전파로 보니까 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고 그리고 그것까지 거리를 재봤더니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24억 년을 가야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게 네. 5,500만 광년. 계산해낸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약 500억 광년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재입니다. 제가 오늘 또 옆에 오늘 여러분 모셨는데 이제 또 오늘 또 귀한 분 모셨는데 우리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과천과학관 천문우주팀에서 일하고 있는 안인선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팀 이름이 천문우주연구팀인가요? 네, 천문우주팀. 천문우주팀인가요? 네. 우리 뭐 무슨 경영팀, 마케팅팀 뭐 이런 것만 듣다가 천문우주팀 네, 하니까 아마 가장 스케일이 큰 그쵸. 팀이 아닐까. 예, 우주를 연구하니까. 그럼요. 네. 예, 굉장합니다. 어쨌든 이 과학은 지금이란 책에서 우리 소행성 네. 파트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셨는데 네. 화성과 목성 사이에 이렇게 소행성 띠가 있다? 네. 그것도 몰랐거든요. 소행성 띠는 네. 그냥 저희가 흔히 수금지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네. 그냥 존재를 하는 건가요? 먼저 소행성을 다들 알고 계십니다. 공룡이 네. 유카탄 반도. 그렇죠. 네. 네, 거기에 떨어진 게 바로 소행성이거든요. 아. 천문학자들이 하는 일이 뭐 별만 보는 게 아니라 소행성도 천체거든요. 아. 그래서 소행성이라고 하는 천체를 계속해서 관측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분들이 이제 그 소행성들의 궤도를 이렇게 계속 그리거든요. 네. 그걸 그려보면 지구 주변으로 거의 빽빽할 정도로 소행성들이 지나다니고 있어요. 그럼 지구 밖에 이렇게 또 소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는 네. 거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궤도가 아까 말씀하신 소행성 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소행성 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주 메인. 소행성 대고 아. 그 외에도 소행성들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인싸 아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싸 그렇죠. 소행성들이 거기 모여 있고. 네네네. 네, 아싸들이 많은데 그 아싸들 중에 이제 지구에 와서 부딪히는 것도 있는 거죠. 네. 그럼 저희가 생각하는 소행성이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물론 가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잘 몰라요. 그죠? 잘 가본 적이 몰라서 없으니까, 예. 그 소행성에 가서 샘플을 채취해오는 그런 미션들이 여러 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요. 네. 네, 그래서 일본에서 제일 먼저 하야부사 1호, 2호 두 탐사선이 가서 샘플을 채취해 왔고요. 그리고 나사에서도 오시리스 렉스라는 미션을 통해서 또 이제 그 소행성의 샘플을 채취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샘플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소행성이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궤도를. 그러면 우주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주선이 가서 네. 뭐 어떻게 채취를 하죠? 기계팔이 있나 이렇게? 네, 맞아요. 진짜요? 네, 맞습니다. 그 오시리스 렉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근접 비행을 해요. 소행성 근처에 궤도에 진입을 해서 그럼 소행성도 있으면 그 주변을 이렇게 궤도를 도는 네, 거예요? 네. 계속 돌면서 이제 뭐 착륙할 곳이나 이제 샘플을 채취할 최적의 장소를 찾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약간의 폭탄 같은 걸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지 같은 게 튀어오를 때 그것을 싹 걷어 올리는. 그렇게 하는구나. 네, 그렇게도 하고 그렇게도 했고 또 한 번은 착륙을 하면서 콩 찍어서 이렇게 집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콩. 네, 그래서 한 3번 정도의 그런 채취를 해서 지구를 어떻게 보냈어요 그러면? 캡슐에 담겨요 그게. 네. 네, 그럼 그 캡슐을 담고 탐사선이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지구 궤도 근처에서 이제 지구 상공에서 얘는 그 캡슐을 뿅 쏘고 탐사선은 다시 또 다른 소행성을 찾아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럼 지나가면서 이렇게 네. 탁 떨궈주고 가는 거예요? 네네네. 특히나 일본에서 이 소행성 샘플 채취를 제일 먼저 시도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나 보네요 일본이. 네. 그래서 일본이 최초로 그 샘플을 2번 성공을 시켰어요. 그 샘플 귀환까지. 네, 작년 12월에 네, 2번째 성공을 시켰고요. 아마 그 샘플이 이제 전 세계에 그 소행성을 조금씩 연구하시는 이렇게 뿌려주는 네. 근데 이제 저희 나라도 직접 소행성의 샘플을 채취해 보고자 이제 여러 가지 탐사 준비를 해보고 있는데요. 29년도에 아포피스라고 하는 소행성이 지구 근처를 지나가요. 근처를 이렇게 싹 지나가는구나. 네, 그때 저희가 이제 탁 얹어 타는 거죠. 그러면서 그 근처를 비행을 하면서 이렇게 소행성이 우리 지구 가까이를 지나가게 되면 얘가 아주 단단한 돌덩이가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네, 약간 푸석푸석합니다. 네, 그것이 지구의 그 중력에 의해서 그 산사태 같은 게 일어나요. 그 걔가 겪는 그런 변화들을 자세하게 찍는 그런 탐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소행성의
그 흙을 이제 일본에 샘플을 채취해 왔잖아요. 네. 흔히 지구에 있는 그런 토양이라고 해야 되나? 걔네들이랑 좀 다르겠죠?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알아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공룡이 6,500만 년 전, 다시 말하면 인류가 태어나기도 전에 네. 있었다고 믿으시죠? 화석이 발굴되고 그렇죠. 하니까. 네, 화석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네. 소행성은 태양계의 화석 같은 존재입니다. 태양계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태양이라는 중심별이 만들어지면서 나머지 부스러기가 이렇게 원반 그 디스크 아시죠? 네, 네. 네, 디스크처럼 이 주변을 돌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질량이 조금 더 많이 뭉쳐져 있는 곳, 그런 곳에서는 지구 같은 행성들이 만들어져요. 모여가지고. 네. 그런데 이 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암석이 만들어질 때 퇴적암이 있고 변성암이 있잖아요. 저 다 기억납니다. 아, 저. 네네네. 변성암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압력과 열을 겪으면서 원래의 성질이 싹 다 변하는 거죠. 네, 변하죠. 그게 바로 우리 행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행성은 수많은 충돌과 그리고 막 그 뜨거운 고온과 압력과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 우리 물질들이 처음에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그 부스러기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그 소행성들은 그런 과정이 경험이 없었어요. 음. 그때 그대로 남아서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 거라서 지금 우리한테 봤을 때는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네네. 우리 지구를 만든 그 원래 물질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면 소행성을 탐구해야 되는 거죠. 그거 보니까 소행성이 큰 놈은 크던데 네. 또 작은 애는 그냥 몇십 미터짜리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애들도 저희가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고 보내는 거예요? 몇십 미터짜리는 거의 관측을 못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죠. 가까이 다가올 때만 이제 지구 근접 물체다 해서 이제 발견이 되는 거고 멀리 그 소행성대에 있는 것들 중에 몇십 미터는 발견이 잘 안 되고요. 큰 놈은 제일 큰 놈이 세레스라고 그 1802년에 그렇게 옛날에 발견됐어요? 네, 이제 망원경이 조금 커지면서 발견이 됐어요. 최초로. 그런데 이제 세레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동그란 공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명왕성하고 같은 급으로 분류가 돼서 소행성이 아니고 얘는 외소행성이다라고 이렇게 분류가 됐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아까도 세레스도 1802년에 발견됐다고 하시잖아요. 네. 이런 걸 발견하려면 이제 굉장히 좋은 망원경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냥 예를 들어서 광학 렌즈의 망원경은 제가 이해가 돼요. 이렇게 저희가 뭐 쌍안경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보고 네. 하니까. 근데 저는 전파 망원경이라는 게 도통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읽어도 이게 어떤 원리일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빛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우리가 지금 저를 보시고 네. 이렇게 제가 네. 이게 다 보는 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에요. 그거를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예. 네, 그 가시광선하고 성격은 똑같은데 약간의 에너지 차이가 있는 그런 빛들이 또 있어요. 뭐 자외선, 적외선 이런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는 못 보죠. 그렇죠. 네, 예. 적외선 카메라로는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전파 망원경으로는 볼 수 있는 빛. 자외선, 적외선 같은 그런 전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라는 게 우리 흔히 뭐 예를 들어서 TV에서 나오는 전자파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웨이브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전자레인지 예.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그것도 빛인데 전자기파죠, 사실은. 전자기파인데 이제 에너지가 낮은 굉장히 낮은 더 낮은 것은 이제 전파라고 해서 우리가 천체를 관측할 때 그 낮은 전파까지도 관측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흔히 이제 태양 같은 멀리 있는 그런 항성이 빛을 낸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빛이 예를 들어서 몇십만 년을 지나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해가지고 네. 전파 망원경은 걔네들이 보내는 전파를 받아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게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화해 주는 건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딱 맞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네. 이걸 보여드리면 똑같은 은하예요. 이게 같은 은하예요? 네, 똑같은 은하인데 우리가 예전에 흑백 사진으로 찍었던 은하. 네. 그리고 이제 컬러풀하게 가시광선 영역에서 찍은 은하입니다. 네, 여기에 보면 이제 검은 띠도 보이고 파란색 밝은 별, 젊은 별들도 보이고 노란 늙은 별들도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가시광선 외에 자외선이나 X선이나 X선도 나와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근적외선, 중적외선, 원적외선 이게 전파예요. 전파 망원경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전파 망원경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희 과천과학관에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나요? 네, 사실 홍보를 하려고 제가 이제 이렇게 네. 일반인들은 구경할 수 없죠?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구경하실 수 있고 실제로 전파 망원경이 천체를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까지도 보실 수 있고 직접 바로 지금 관측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도 보실 수 있어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볼 수 있나요? 아, 그럼요. 가족이 함께 오셔서 보실 수 있고 중학생 이상은 전파 망원경에 대한 자세한 수업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파 망원경 보려면 밤에 봐야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전파 망원경은 구름이 있을 때도 그런가요? 네. 전파의 파장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구름도 이렇게 통과해서 투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이 전파 망원경으로 인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광학 망원경으로는 발견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1964년에 그 퀘이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퀘이사가 어떤 퀘이사는 그러니까 이상한 천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네, 이상한 천체. 네. 예. 그러니까 퀘스천 할 때 그 퀘스트하고 네. 그리고 스타라는 그 별이라는 단어하고 합해서 퀘이사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네. 이게 뭐냐 하면 그냥 가시광선으로 봤을 땐 별처럼 보였어요. 네, 별처럼 보였는데 전파로 보니까 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고 그리고 그것까지 거리를 재봤더니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별을 보통 볼 수 있는 게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은하 중에서도 제일 먼 은하만큼 멀리 있는 천체인데 상상이 안 돼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24억 년을 가야 만날 수 있는 거리에 그 퀘이사라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전파 망원경으로 인해서. 네네네. 그리고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거는 엔젤링 같은데. 네. 블랙홀의 최초의 이미징. 블랙홀을 지금까지는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림입니다. 상상도죠. 네네, 맞습니다. 네, 나사에서 그린 건데요. 나사에서 과학자들이 이제 예측이라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과학적 예측. 그래서 예측을 해서 지금 블랙홀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그린 상상도예요. 이 하얀 게 청색 거성이고요. 예. 청색 거성 옆에 블랙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블랙홀이라는 것은 한 점에 모든 질량이 다 응축돼 있어서 이게 질량이 있으면 중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력한 중력을 그 근처에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청색 거성의 이 대기를 빨아들여서 그 주변에서 빠르게 회전시키면서 흡수하고 있는 블랙홀이라는 놈을 이제 확인을 하려면 우리가 빛으로는 잘 안 되죠. 눈으로 보는 빛으로 잘 안 되니까. 그렇죠. 빛을 다 빨아당기는 게 블랙홀이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 회전 현상이나 폭발 현상이나 이런 거를 X선과 그리고 전파와 이런 여러 가지 빛으로 다각도로 이제 추적을 하고 관측을 해내는 겁니다. 이제 이 사진이 이제 블랙홀의 최초의 이미징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진인가요? 그냥 이것만 봐서는 그냥 뭐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일단 의문이 가실 거예요. 네. 블랙홀이라고 하면 빛까지도 흡수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물체.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도너츠 모양으로 빛나고 있잖아요. 네. 그 도너츠 모양으로 빛나는 건 블랙홀이 내는 빛이 아니고 블랙홀이 있고 그 뒤에서 오는 빛들이에요. 블랙홀이 이 빛들을 이렇게 끌어당기겠죠. 그렇죠. 네, 끌어당겨서 흡수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휘어져서 우리에게 오는 것도 있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갈 빛이 이렇게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렌즈의 역할처럼 빛을 굴절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자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사건의 지평선.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저도 알죠. 네.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그 크기에서는 모든 빛까지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거기는 빛이 없고. 네. 그래서 그 그림자 영역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게 네. 500만 광년. 우리가 봄철 하늘에 볼 수 있는 처녀자리라는 별자리가 있어요. 네. 그 별자리에 있는 커다란 은하군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수백만 개가 모여 있는 네. 그런 은하의 그 무리가 있는데 네. 그 무리의 가장 중심에 있는 제일 거대한 은하가 있어요. 타원 은하가. 그 타원 은하의 중심에 거대한 블랙홀이 있는데 얘가 태양 질량의 25억 배. 상상이 안 되는데 얼마나 큰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은하의 중심에도 블랙홀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근데 태양 질량의 한 400만 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네, 뭐 좀 정신이 좀 나가려고. 저는 사실 이 5,500만 광년도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상상이 안 돼요. 이게 이 빛들이 다 지금 5,500만 년 전 빛인 거죠.
그러면 지구의 유카탄 반도에 운석 떨어질 때쯤 약간 네네. 그 그거랑 한 전후네요. 1000, 네네. 그 전후네요. 그죠? 네네네네. 제가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제가 이제 그래서 다음 마지막 질문 여쭤보려고 한 게 잠깐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네. 우주가 얼마나 큰가? 네. 우리 이제 사실 정답은 없지만도 네. 우리 이제 이 천문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대략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서로 이제 이렇게 의견을 나누시잖아요. 네네네. 지구에 엄청나게 많은 모래알들이 있잖아요. 바닷속에도 있고 그거보다 별이 많다고 제가 어디서 들었거든요. 네.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은하에 1000억 개 정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은하에만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 은하에만. 뭐 사실 그 정도는 뭐 1000억은 오케이. 뭐 네네네네. 이게 이해가 되는데요. 네네네. 그 1000억 개 정도 되는 그 별을 가진 은하들이 네. 우리 근처에 네. 가장 가까운 또 하나의 은하가 네. 안드로메다 은하. 그리고 이제 그 안드로메다 은하랑 우리 은하가 이제 두 쌍두마차가 돼서 끌고 다니는 작은 은하들이 있어요.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은하들까지 이렇게 합해서 우리 은하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고 그거보다 더 큰 이제 또 은하단이 있어요. 군이 있고 또 단이 있고. 네. 그래서 단보다 더 큰 건 이제 또 슈퍼 은하단. 그래서 전체 우리 우주에 있을 은하의 개수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천문학자들은 1000억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은하가? 네. 그러니까 1000억 개 별에다가 곱하기 1000억 개를 하시면 네. 이제 우리 우주에 있을 별의 개수를 대략적으로. 우주의 크기라는 거는 사실은 끝은 없습니다. 끝은 없나요? 네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끝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네, 이해가 안 되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이해가 안 되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살잖아요. 그렇죠. 네, 3차원 공간인데 그 공간이 팽창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로 팽창하고 있냐라는 질문이 바로 떠오르실 거예요. 3차원을 다 해서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공간이 팽창을 하고 있다.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팽창하면 뭔가 또 밖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팽창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우주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지금 천문학자들이 지금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건 우리 우주겠죠. 그 공간에 그 바깥은 뭔지 모르는 거고 우리는 지금 3차원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비유로 그렇게 해요. 풍선이 있고 풍선 위에 개미를 올려놓으면 개미는 2차원적으로만 움직일 줄 알기 때문에 그 풍선 표면이 자신의 우주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냥 네. 땅이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풍선을 점점 불어서 얘를 점점 크게 하면 뭐 개미가 그 위를 다니면서 끝이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구우니까 그냥 계속 돌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경계가 없는 거죠. 경계가 없는데 사실 우리가 3차원에서 봤을 때는 유한한 크기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4차원의 존재가 본다면 우리 우주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사는 존재로서 우리가 이 공간이 팽창하고 있고 우리 그 공간의 끝이 없다라는 경계가 없다라는 거를 설명하기는 좀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대충 이해는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사실 빅뱅에서 시작해서 네.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증거가 발견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그 빅뱅에 의하면 사실 우주는 시작이 있었던 거잖아요. 어떤 특정 지점에서 뻥하고 터진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측해서 알아낸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우주가 갖고 있는 시간이 유한하잖아요. 138억 년. 그리고 빛의 속도도 유한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빛의 속도로 138억 년 동안 간 거리, 그게 바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리 우주의 크기네. 네, 우주의 크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1차원적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약간의 가속 팽창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맞다. 점점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또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게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그래서 계산해낸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약 500억 광년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주의 크기가 참 감히 저 같은 일반인은 상상을 못 하겠네요. 네, 그래서 그냥 크다. 네. 그냥 말할 수 없이 크다. 네. 예, 우리 이제 이런 천문학이나 지구과학 특히 이제 이런 것들 좋아하는 분들께 어떤 추천 도서나 있으면 어떤 게 좋을까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딱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두 가지 책을 준비했는데요. 네네. 하나는
날마다 천체 물리. 네. 아 물리 들어가니까 확 힘들어지는데. 지금 말했던 모든 것들이 굉장히 아주 쉽게 잘 적혀 있고 책도 얇고 작고 그래서 읽어보기 좋은 책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미궁에 빠졌던 우주의 끝에 대한 얘기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이 설명 가지고 시원치가 않다.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네, 더 모르겠다. 더, 아예 모르겠다. 더 헛갈린다. 막 네. 이러시는 분들은 이건 사실 이게 그러니까 답이 없죠. 아니요, 답이 없는 건 아닌데 네. 지금까지 이제 천문학자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알아왔고 이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단시간에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밝혀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대중을 대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이제 속이 시원치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네. 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주의 끝을 찾아가는 여정이 이제 이렇게 네. 적힌 책인가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학문들 보면 다 유행이 있잖아요. 네. 지금 천문학이 제일 유행하고 있는 게 혹시 우주의 끝인가요? 뭐 우주의 끝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게 유행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객관적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과학관에 있다 보니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외계 행성입니다. 외계인이 살 수 있는 있을 만한 행성이 있는지. 그 환경은 바로 외계 행성인데 외계 행성이라는 걸 사실은 1990년대까지도 안 믿었어요. 과학자들도.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에 첫 외계 행성이 발견이 되고 나서 이제 우주망원경이 올라가서 외계 행성 전문 우주망원경이 계속 이제 탐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밝혀진 게 한 4,500개 정도. 지금 그래서 가장 핫한 그 천문학 분야는 제가 볼 때는 외계 행성 연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블랙홀입니다. 그죠. 네. 저 블랙홀 굉장히 궁금해요. 사건의 지평선에 뭐가 있을지. 네, 그동안은 아인슈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론적으로 이루어졌던 연구인데 2019년 4월에 블랙홀의 첫 이미징이 가능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블랙홀에 이제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네. 과학은 지구에서 보니까 이 어린이들이 과학을 만나는 첫 단계가 별하고 공룡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별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이 책은 아직 이제 어린 애들한테는 어린 친구들한테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우리 과학관에 와서 전파만 하는 것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재밌는 말씀 해주셔가지고 사실 저는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이제 허락지 않으니까 이렇게 아쉽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